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폰게임, 오늘도 분들을 향해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폰게임의 진이야.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무엇일지 바로 공개합니다. 최초의 제트 전투기전 세이버 대 미그 15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6.25 전쟁 하면은 뭐 고지전이라든가 뭐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뭐 해상이나 지상에 좀 관심을 두기 마련인데 항공 역사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6.25 전쟁은 뭐 동적 상잔의 비극입니다만 항공사적으로만 본다면 이 공중우세 제공권 장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항공전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전에 아파치 헬기 편에서 다뤘지만 6.25 전쟁이 헬기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최초의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제트기들끼리 최초의 공중전이 벌어진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러면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가장 먼저 출현한 제트기, 뭐 어느 진영에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네, 1950년 6월 25일 개전 이틀 만에 한반도 상공에 제트 전투기가 최초로 출현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보신 적이 좀 과하게 포샵이 돼 있는데 이게 깔끔하게 생겼죠. 아주 깔끔한데요. 네, 우리 전 MC 얼굴만큼 아주 깔끔하죠. 파운데이션 엄청 발랐는데요. 이게 뭐예요, 얘가 이름이? F-80 슈팅 스타. 슈팅 스타. 또는 P-80이라고 불리는데 슈팅 스타라는 전투기인데 뭐 보셨듯이 이제 아주 날렵한 유선형으로 이제 생겼고요. 이 다소 약간 뚱뚱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사진에 보시듯이 엔진이 이 양쪽 동체 밑에 옆으로 이렇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끝에는 이렇게 둥그런 통이 보이시죠? 타원형 길쭉한 통이 보면 이게 보조 연료 탱크입니다. 연료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연료 탱크가 붙어 있는 거고요. 원래 이제 공군이 처음부터 공군이 아니었어요. 미 육군에 속해 있다가 미 공군으로 이제 독립이 됐는데. 그래요? 육군 항공단 시절, 이 군수 한 육군 항공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운영이 됐었고요. 초기에 이제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이제 화력이 컸습니다. 근데 공중전보다는 이제 지상 공격용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돼서 이제 북한 지역 폭격할 때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됐고, 최고 속도는 시속 965km로 마하 1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음속의 속력을 갖고 있었고, 순항 속력은 시속 660km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무장은 12.7mm 기관총 6문이 장착이 돼 있었고, 그 외에 이제 폭탄의 경우는 454kg 폭탄 2발이나 이제 유도 로켓, 비유도 로켓, 그 당시에는 뭐 유도 로켓은 없죠. 이 로켓 8발 정도를 장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이 2차 대전 말기에 당연히 이제 프로펠러 달린 이 전투기들끼리 공중전을 벌이고 그랬는데, 독일에서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제트 전투기를 개발해서 실전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초 세계 최초의 이제 제트 전투기를 독일에서 이제 개발해서 투입을 하게 되니까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열세가 되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139일 만에 개발을 만들어낸 게 바로 P-80, 아까 말씀하신 슈팅 스타고요. 말 그대로 최혜성처럼 이름 슈팅 스타니까 이름이 처럼 나타난 거죠. 근데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정말 139일 만에 제트기가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무리 그냥 갖다 뱉었어요. 페인트 칠만 했어도 이거 더 되는 거 아니에요? 139일. 인력을 쏟아붓고 밤잠 안 자고 하면 뭐 가능하겠죠. 맞다. 제자 군대구나. 근데 미국도 군대니까 뭐하라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고. 군대죠, 맞습니다. 네.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날개가 아까 그림 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착 이렇게 뻗어 있거든요. 좌우로. 예. 저게 이제 약간 뭐 멋있기도 하지만 보통 날개가 뒤로 이렇게 좀 아니라 후이지라 후테이크라고 후테이크라고 하는데 후테이크. 저건 이제 직선으로 돼 있어서 옛날 비행기를 보면 다 저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라이트 형제 비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런 형태는 이제 날개 위로 흐르는 공기가 흩어지는 게 적어서 되게 안정적이에요. 저속에서도 안정적인데 저 비행기의 경우에는 연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양쪽 끝에 지금 저 보조 탱크를 달아놓은 것만으로 봐도 뭔가 연비가 안 좋겠다라는 비행기도 거를- 연비 따지긴 따지겠군요. 아, 그럼요. 네. 그 최당 석거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걸 다 채우고도 이제 최고로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거리가 한 1,70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니까는 이제 미군이 일본에 기지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한국에 갔다 오고. 일본에서 오면 그러겠군요. 아 맞다. 예. 오산에서 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충주에서 뜨거나 맞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까지 왔다 돌아가려면 사실 이 한반도에서 작전할 수 있는 채공 시간이 한 15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재빨리 공격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작전 성공률이 불과 25%밖에 안 됐다는 그런 한계가 또 있었어요. 네. 그 활약이 좀 어땠느냐 뭐 그 말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뭐 물론 25%면 이제 저런 뭐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네. 전쟁 초반에는 뭐 북한군이 프로펠러기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북한군이 썼던 게 야크 9이라든지 일류신 10M 이런 거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우세를 점했죠. 뭐 일방적인 우세를 보였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바로 그냥 퇴물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진 자가 네. 놈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네, 바로 이겁니다. 아 이건 네. 후테이크이네. 그리고 예.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접했던 비행기 형태죠, 사실은. 네.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고 한동안 교부제가 등장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부제를 준비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오. 얘인가요, 얘가? 예, 이놈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미그 15 전투기고요. 구소련이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실전에서 활용한 그리고 활약했던 최초의 제트 전투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게 캡틴 아메리카 아닌가요? 그 미국 거 아니에요? 캡틴 아메리카 아니죠? 네. 미그 15 이게. 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 당시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트 전투기였어요. 1940에서 50년대 구소련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을 했던 그런 뭐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길이는 10.86m, 높이는 3.7m고요. 최고 시속은 1075km로서 거의 마하 1에 육박하는 그러한 속도를 갖고 있었고 상당히 상승력, 그다음에 속도, 기동성 등이 뛰어나서 위협적인 존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15. 미그 하면 되게 뭐 많이 들었잖아요. 미그 15, 21, 25 뭐. 근데 미그는 무슨 의미냐? 아 그러게 미그. 이게 사실은 이 설계자 두 사람의 이름 머리 글자를 딴 건데요. 아 그것도 이름이에요? 예. 미그의 M은 영어로 쓰는 거죠? 미하일. 아니에요. 미코얀. 아니에요. 예, 미코얀. 이 사람 저 아르티움 미코얀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에. 그다음 미하일 나옵니다. 미하일. 나와요? 예, 미하일하고 수수만 바꿨어도 맞출 수 있었는데. 이름이 미하일이고 성은 구레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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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해서 이제 M하고 G가 나왔잖아요. I는 이제 엔드란 뜻이래요. 영어에서는 저기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미코얀과 구레비치란 뜻이에요. 미그가. 미그 22 이런 거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써 14 뭐 이런 거. 홀수예요 항상 미그는. 미그 15, 그런가요? 예, 미그 21, 미그 25 이런 식이지. 미그 14 이런 거 없거든요. 재수가 좀 있나 보죠. 27 맞습니다. 31, 35 저런 식으로 홀수로 쭉 가죠. 그쪽은 짝수에 대해서 뭔가 좀 불길한 그런 게 아니고 짝수는 저 연습 실험기래요. 실험기에다 짝수를 붙이고 이제 제대로 되면 이제 홀수를 다시 붙여줘서 그걸로 이제 구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아는 거는 다 이제 홀수 번호로 돼 있다. 요것도 좀 구체적으로 교부제도 준비해 오셨으니까 얼마나 또 많이 또 자료를 준비해 오셨을까. 요 앞에 튀어나온 게 보이죠? 이게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37mm 기관포예요. 37mm. 뚝뚝하네. 그러니까 전투기 기관포가 보통 20mm, 서방 세계는 20mm 넘어가는 건 드물고 20에서 30mm. 그다음에 구소련의 경우도
23mm를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37mm면 사실 큰 편이죠. 근데 왜 이렇게 큰 기관포를 달았냐? 기본적으로 공격 목표가 전투기가 아니고 B-29 같은 폭격기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력한 기관포를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2차 대전 때 보면 이거보다 큰 75mm 포를 단 비행기도 있었어요. 75mm요? 예, 비행기에다가. 예. 그포 아닙니까? 예, 포죠, 포. 대포를 붙였네, 예, 대포를. 이거 이제 실전에 이게 딱 등장한 게 언제냐면 1950년 11월 1일 정확히 시간 오후 1시 35분. 평안북도 그때는 우리가 거의 압록강까지 북진해서 이제 때죠. 진격했을 때죠. 예. 그러니까 압록강 인근 상공을 이제 미국의 그 무스탕이라는 유명한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F-51 4대하고 T-6라고 불리는 모스키토 전송 통제기 한 대가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이제 전투기 기습을 받게 돼요. 이 당시에 미군 조종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뭔가 멀리서 이제 조그만 점처럼 보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로펠러기면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짠 하고 이제 가까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트기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일각 같던. 예, 깜짝 놀란 거죠. 뭐지 이거?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미그 15였던 거고 미그 15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강력한 기관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력이 컸고 이 기관포 구경이 크다 보니까 250m 좀 떨어진 데 쏴도 그 진동이 상대편에서 느껴질 정도 그런 위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 11월에 교전을 먼저 걸었으니까 기습 공격을 네. 했으니까 네. 그럼 얘가 만들어진 지 한참 전일 거 아닙니까?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치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들어와서 서로 이 기술자들을 빼가는 거죠. 유선형 날개 기술하고 제트 엔진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나치 독일이 소련과 미국이 동시에 그걸 가져가서 설계도와 이런 걸 시제품 같은 걸 가져가가지고 이제 미그 9하고 야크 15 훈련기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는 소련이 영국하고 동맹국이잖아요. 그쵸, 같이 얼라인 맺고 나치랑 싸운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항공기술 제공을 요청을 하게 돼요. 서방에다가 영국에서 이제 엔진을 줍니다. 근데 뭐 지금도 쓰이고 있는 그 롤스로이스 우리 자동차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롤스로이스가 항공기 엔진으로 많이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거든요. 그 롤스로이스 엔진 제트 엔진을 55개나 소련에게 건네주게 돼요. 이제 1946년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련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크리모프 RD-45 엔진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독일 항공 기술하고 영국 엔진 기술의 결합으로 소련에서 1947년 12월 30일에 탄생하는 것이 바로 미그 15죠. 제트 전투기는 제트 엔진이 있을 때고 프로펠러가 없으니까 그 차이일까요? 기존에 2차 대전 때 많이 썼던 그 구분을 딱 한다면? 혹시 프로펠러기 타보셨어요? 제 필리핀 보라카이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한 20인승 경비행기 타봤는데 그게 그런 걸까요? 그런 데서 타실 일이 있습니다. 네. 한 10여 년 전에 타봤는데 그걸까요? 저도 네팔에서 타봤는데 네팔도 가보셨어. 네팔. 아주 네팔만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죠. 국내선 비행기들은 이제 아직도 프로펠러기를 쓰는데 정말 너무너무 시끄럽거든요. 네. 진동도 심하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영국 이런 데서 제트 엔진을 개발을 하는데 제트 엔진은 공기를 사실 제트 엔진도 프로펠러 비슷한 게 있어요. 앞에 아시잖아요. 삥 돌아가는 거만. 네. 근데 그걸로 바람을 뿌리는 게 아니고 그걸로 바람을 끌어들여서 공기를 압축한 다음에 여기에 연료를 분사해서 이 공기 속에 산소가 있잖아요. 이걸 폭발을 시키는 거죠. 그 폭발시키면 폭발시킨 그 가스가 뒤로 뿜어져 나오는 이 힘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기하고는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거니와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이제 안정되는 특성이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속도 경쟁의 첫 번째 관문은 음속 돌파인데 음속이 이제 초속 340m라고 하잖아요. 시속으로 나누면 한 1200km가 조금 넘는 정도에서 미국이 가장 먼저 이걸 해냅니다. 아, 미국이가 아니라 미국이? 예, 미국이. 미국이. 혹시 비행기 조종 게임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이 예거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 예거라는 이름이 붙은 전투기 시뮬레이터 게임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랬나요? 예. 예고는 저희 클럽에서
밤도 있는데 그건가? 예고 더하기 밤이거든요. 목탕도 예고가 전 잘 영화 이거는- 패시픽님에도 예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예거라는 사람이 이쪽에서 이제 전설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자꾸 쓰이고 있는데 이 찰스 예거가 네. 미군 이제 공군의 시험 조종사였던 거죠. 예. 1947년 10월 14일에 세계 최초로 음속 돌파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양반이 조종을 해서 X1으로 때. X1이죠. 네. 아까 이제 그 슈팅 스타처럼 날개가 이렇게 직선으로 붙어 있으면 공기 저항이 심해서 속도를 내기가 어렵고 압력이 세지니까 그래서 그거 좀 흘려 보내자라고 해서 지금 미국 15초로 이제 후퇴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날아갈 때 공기 저항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총속기는 기본적으로 총속 제트기들은 다들 이제 후퇴익이라는 개념이 또 이제 정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1939년 8월 24일에 이제 세계 최초의 제트기인 하인켈 HE178이 바로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귀엽게 생겼어요. 그죠? 제트기 같은 좀 카리스마는 없다. 좀 느낌이 강아지 같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나요? 끝이 이렇게 네, 끝이 이렇게 그러네요. 이것도 이제 버전 1과 버전 2, B1, V2 이래서 두 대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거죠. 실험용으로. 근데 이 이후에 이제 결국은 이런 기술들을 가져간 소련과 미국이 제트기를 쏟아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최초 전투를 하는 최초 제트 전투기는 그러면 독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했고요. 메사슈밋 26입니다. 계속 독일이구나. 예. 1943년 11월에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독일 전투기 감독관에 아돌프 갈란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43년 11월 메사슈밋 26을 보고 나서 직접 물어본 다음에 양산을 결정을 해서 실제로 이거는 실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그 독일을 폭격하는 연합군 폭격기라든지 이런 전투기를 공격해서 격추시키는데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이 대세를 뒤엎기에는 너무 늦게 나온 거예요. 이 제트 전투기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지만 이미 뭐 대세는 기울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기엔 늦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히틀러가 초기에는 이거를 전투기가 아니고 폭격기를 만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판단을 좀 잘못한 건데. 공격용 아니니까 폭격기는 딴 나라 가서 막 때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떻게 하면 이 기울어져간 전세를 뒤엎을까 아마 거기에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그 15가 나와서 하여튼 뭐 1950년 11월에 깜짝 놀랐다. 그다음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그 15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장한 거는 정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서프라이즈, 깜놀, 서프라이즈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국권 하늘은 완전히 연합군이 장악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한 충격이었고 그래서 바로 미국도 최신 전투기를 한반도에 투입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많이 보시던 거죠. 또 얼핏 보면 미그 15랑 비슷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또 부랴부랴 만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부랴부랴 만들었죠. 그런 오해를 받기 쉬우신데 네. 미국의 F-86 세이버입니다. 이 세이버는 이제 1940년대 개발이 됐고 이 40에서 50년 사이에 그 최전선에 배치가 돼가지고 무려 96년까지 1996년까지도 사용을 했어요. 96년이요? 네. 저 96년에 소대장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때도 썼어요? 예. 6.25 전쟁 때도 뭐 당연히 사용을 했고 그 뒤에 그 중국하고 대만의 근무운도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전쟁 뭐 이런 데 계속 실전에도 투입이 됐고 미그 15와 함께 제트 전투기 시대의 개막을 알린 그런 서방 세계 대표적인 전투기고 이 무려 한 10,000대 정도 생산된 걸로 서방 세대 전투기 쪽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생산된 전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이거는 딱 봐서 이게 안경 벗고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쟤네들도 그렇지만 아까 그 하인켈 H178 얘도 이 콧구멍이 이렇게 큼직해서 제가 강아지 같다고 과학적으로 좀 단어를 좀 품위 있게 근데 좀 이게 전문가처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콧구멍이에요.
좀 이따 설명을 네. 드리겠지만 그래요? 예, 공기를 흡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공기를 빨아들여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숨 쉬어야 되니까. 네. 코가 하는 게 비행기 숨 그거잖아요. 풍로. 좀 이렇게 뭐 알고 좀 얘기를 하셔야지. 엔진으로 공기를 안에 이제 엔진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이제 뒤로 이렇게 엔진이 있는 건데 엔진으로 공기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설계고 또 공기 안정된 흐름을 바로 앞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초기에 많이 만들었고 여기 이제 두 개를 비교한 사진인데 뭐가 뭔지 아시겠어요? 아저씨 어떻게 저렇게 나란히 나를 수 있는 게 좀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 꼬리 날개죠. 그렇죠. 꼬리 날개가 이제 수평 위에 꼬리 붙어 날개가 있느냐, 밑에 밑에 있느냐. 있느냐, 수평 꼬리 날개가. 요것만 빼면은 거의 비슷하고 짝퉁 논란 벗어나려 그걸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럴 어떻게 수밖에 똑같죠, 없어요. 저렇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말씀하신 그 메사슈미트 M226이라는 그 독일의 네. 최초의 제트 전투기를 개발하고 이제 나치는 P1101이라는 또 전투기 제트 전투기를 개발했고 시제품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전투기를 투입하기 전에 이제 전쟁에서 지는 거죠, 독일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제품과 설계도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또 설계도가 소련으로 또 들어가게 되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쪽으로 동시에 간 거라서 원소수가 거의 하나군요. 하나예요, 원소수가. 원조가 하나였던 거죠, 예. 원조가. 그래서 결국 같은 설계도와 시제품을 바탕으로 이 미그와 세이버를 만든 거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서로 막 그때는 또 뭔가 또 개발하는지 서로 알았을 거 아닙니까? 또 정보전도 엄청 치열했겠네요. 그 유엔군 측은 당시 소련 그 전투기 기술의 정점이었던 미그 15를 어떻게든 입수하려고 이제 필사적인 네. 노력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소련도 당연히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렇죠. 얼마나 예. 그 노력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대비책 중에 하나로 해상 작전을 금지시켰어요. 그 당시에 소련 조종사들도 비밀리에 6.25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 미그 전투기를 몰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북한이라든지 중국 조종사들은 숙련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소련 조종사를 비밀리에 이제 투입을 했는데 여하간 이 해상 작전을 금지시킨 이유는 잘못해서 비행기가 바다에 불시착을 하면 이거를 유엔군이 회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금지시켰고 또 격추되더라도 조종사가 상대 유엔군에게 체포당하는 것을 막았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유엔군 지역에 소련군 조종사가 추락한 적이 있는데 자결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또 한 번은 그 좀 비정한 얘기인데 서해상에서 조종사가 추락을 했지만 탈출에 성공해 생존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군이 구조하려고 작전을 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소련 측에서 날아와 가지고 그 조종사를 사살한 뭐 그런 좀 비정한 사례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전시니까. 예. 하여튼 반대쪽도 소련도 미국 걸 많이 또 얻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역시나 미국도 똑같이 추락한 세이버 잔해를 폭격을 해버려가지고 아예 다 부셔버려서 공산군들한테 이제 형태 온전한 상태로 안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고 뭐 조종사를 죽였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모르죠 그거야 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을지.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가 결국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걸 이제 설계국에 보내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미국이 나중에 그 설계도 물론 이제 독일의 설계도 가지고 한 거지만 미국이 개발했던 그 항공기용 알루미늄 합금 제작에 소련이 상당히 그 도움을 받게 됐다. 그 기체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렇게 이 미그 15 이것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걸 또 막으려고 또 소련이도 많이 애를 썼었고요. 그런데 또 우연히 북한의 한 조종사 덕에 이 미그 15를 그냥 얻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방 야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3년간 한반도를 뒤흔들던 포성은 멈추게 되죠. 그런데 두 달이 지난 후인 9월 21일 그간 평화롭던 김포 비행장이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느닷없이 적기 미그 15가 날아와 착륙한 겁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 기지에서 잔뜩 긴장한 얼굴에 조종사가 내리는데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김일성의 사진을 바닥에 내던지더니 접근하던 미군에게 권총을
건네주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날 김포 비행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주인공은 당시 21살의 엘리트 북한 공군 노금석 대위였습니다. 총망받던 북한 공군의 그가 왜 이와 같은 돌발 행동을 벌였을까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귀순을 드디어 실행에 옮긴 겁니다. 천주교 집안에서 자란 노금석 대위는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를 혐오하고 있었죠. 그의 꿈은 오로지 북한 탈출! 탈출을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6살 북한 해군 군관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배를 타고 해상 탈출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마는데요. 이후 공군이 되어서 늘 전투기를 몰고 탈출할 기회만 엿보게 됩니다. 6.25 전쟁 당시 100차례나 넘게 미군과 치열한 교전을 치르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탈출뿐이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은 노금석 대위. 그런 그에게 일생 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더 이상 교전을 치를 가능성도 공중 요격을 당할 가능성도 낮아진 겁니다. 노 대위는 탈출할 결심을 굳히게 되죠. 그리고 9월 21일 마침내 자유를 향한 비행을 단행한 겁니다. 당일 이른 아침 노금석 대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체 정비를 마친 후 북한 순안공항에서 초계 비행에 나섭니다. 최신 개량형 미그 15 기체번호 2057번. 그의 위치를 확인하는 북한 관제탑의 무전이 귓전에서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무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행 도중 재빠르게 편대를 이탈, 남한 김포 비행장 쪽으로 기수를 돌리는데요.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비행이었죠. 자칫 잘못했다간 미 공군 전투기들에게 격추될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하늘이 도운 걸까요? 그에게 큰 행운이 따릅니다. 당시 미 공군과 한국군의 방공 레이더가 수리를 위해 작동이 잠시 중단돼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그의 미국기를 탐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18분간의 짧고도 긴 비행 끝에 마침내 노금석 대위는 남한 땅에 자유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거죠. 그런 그에게 또 하나의 행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포상금, 현재 한화 가치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사실 그가 몰고 온 미그 15는 미군이 너무 갖고 싶어서 눈독을 들이던 그 전투기였던 겁니다. 6.25 전쟁 기간 중 미군은 미그 15로 인해 큰 곤욕을 치렀던지라 어떻게든 입수해서 성능을 분석하고 싶어 했죠. 얼마나 절박했는지 미그 15 획득 작전까지 펼칩니다. 일명 물라 작전. 미그 15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삐라를 살포한 건데요. 미그 15를 몰고 와서 투항하면 1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의 전단이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미그 15를 몰고 오는 귀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지 2달이 지나서 느닷없이 미그 15가 날아온 거죠. 정작 포상금의 수요자가 된 노금석 대위는 삐라에 대해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사선을 넘어왔던 겁니다. 그는 투항을 표시한 후 미군 비행사의 손을 부여잡곤 아주 기뻐했죠. 이 용감한 조종사 덕분에 미군은 그간 골칫거리였던 미그 15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노금석 대위는 미국으로 건너가 동경하던 아메리칸 드림까지 이루는데요.
항공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보내게 되죠. 6.25 전쟁 당시 한반도에 가장 광범위하게 살포된 삐라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투항시 안전을 보장하고 좋은 대우를 약속한다는 안전보장증명서였는데요. 노금석 대위의 안전보장증명서는 바로 자유를 향한 열망 그리고 용기가 아니었을까요? 이건 뭐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은 속이 엄청 쓰린. 그렇죠. 근데 실제로 당시 북한 측에 이 기체를 반환하게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그걸 반환받으면 귀순자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 어떤 체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따지던 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물론 정보는 다 뺄 건 뺐겠죠? 예. 물론이죠. 물론이죠. 근데 공교롭게 이 그 6.25 당시에 이 미그 15가 자주 출몰했던 뭐 지역에 딱 그 있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미그 엘리라는 데도 있어요. 엘리라는 게 계곡, 협곡 아닙니까? 골목, 좁은데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미국에 자주 출몰했던 미국 엘리 지역인데요. 압록강 주변이죠. 저희는 압록강과 한중 국경이잖아요. 만주 사이에. 공산 측은 미국이 15가 워낙 신얘기니까 북한이 아닌 이쪽 중국 영토 쪽에만 배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주 남쪽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압록강 근처에서 주로 이제 공중전을 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엔군 입장에서는 다행이었던 것도 있죠. 근데 그 다 이유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거기서만 서울까지 뭐 내려와서 막 공중전도 해주고 그러면 북한군 입장에서는 고마울 텐데 왜 거기서만 이렇게 중국 영토에만 배치하고 그랬을까요? 이 북한 쪽에 배치를 했으면 우선 제공권은 주로 그때 유엔군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미그 15가 배치된 기지가 폭격을 받았겠죠. 그런 이제 파괴될 위험성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그 안전지대, 만주 지역이 안전지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메가더 장군의 뭐 회고록이나 이런 거 보면 만주 지역 폭격도 검토를 하고 그랬지만 확전을 우려해서 폭격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 지역에 대피를 시켰던 거죠. 거기서 이제 안전 지역에 배치된 상태에서 출격을 하고 다시 복귀하는 이러한 상태를 이제 반복을 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유엔군은 이제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면서 몇몇 비행장에 이런 뭐 제트기를 배치를 움직임을 보이자 실제로 이 비행장을 폭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그 15가 배치됐다면 당연히 폭격을 했겠죠. 그러네요. 이 작전 반경을 뭐 남한 깊숙이까지 잡지 않은 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 고맙긴 한 건데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더 있을까요? 당시에 미국 조종사들은 한 30시간 비행 훈련 마치고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됐다고 그래요. 30시간이요? 굉장히 적죠, 진짜. 우리 또 도로 연수 받으려면 꽤 시간 받아야 그게 되는 건데 좀. 거의 이제 운전교수, 자동차 운전교수. 그러니까 이제 조조에 서투니까 장거리를 가기도 부담스럽거니와 또 이제 미군 조종사들은 보통 300시간 정도는 해서 훈련을 받아야 부대에 배치될 수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하셨다시피 소련이 비밀리에 이제 조종사들을 보내서 이 미국기를 조종을 시키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유엔군 점령 지역에 갔다가 이제 뭐 불시착을 한 다음은 거의 소련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비행기 안에서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럼 유엔군 입장에서는 이제 소련이 참전한 것 같은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는 이제 유엔군하고 전쟁, 확전의 역시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유엔군이나 우리 정부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까지는 이 소련 조종사가 몰고 있는 미그 15를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처음부터 미그 15에 깜짝 놀라지 말고 미국도 최신기 그냥 바로 써버리지 왜 미그 15 깜짝 놀라가지고 그다음에 그 86을 투입을 했대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닭 잡는데 왜 소장문 칼 쓰냐고. 초기에는 제공권은 유엔군이 다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하러 F-86 같은 이 최신의 무기를 투입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는데 미그 15라는 신무기가 나타나니까, 이 제대로 된 선수가 나타나니까 이제 감춰놨던, 숨겨놨던 카드를 꺼낸 거죠. 그래서 6.25 전쟁 사이에서 더 중요한 세계 최초의
제트기 대 제트기 공중전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 미그 15하고 F-86이 싸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 1950년 11월 8일에 일어나는데요. 네. 이것은 아까 우리 봤던 그 슈팅 스타와 미그 15 사이에 이제 공중전이 되는 거죠. B-29 폭격기가 시리즈 폭격을 이제 앞두고 있었고 적의 대공포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 슈팅스타 F-80 슈팅스타가 출격을 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미그 15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이게 중공군 파일럿들이 아마 조종이 미숙해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미그 15가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쏜 거죠, 뭐. 그러게요.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모르는데 앞에 끼어들면 이거 진짜. 그렇죠. 공중전 핵심은 뒤잡는 꼬리 잡는 거 아닙니까? 예, 꼬리 잡히죠. 이게 근데 공중에서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앞에 딴 길로 가지고 길을 막아요, 그 사람들은. 그 운전 그래서 참. 네. 미그다 하고는 이제 기관총을 쏜 거예요, 기관포를. 그래서 격추를 시킵니다. 격추시켰어요? 예. 그래서 역사적인 세계 최초의 제트 전투기의 공중전이 이렇게 썰렁한 시작과 그 이상한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최신 얘기가 그거보다 약간 좀 오래된 비행기에게 바로 격추되는 그런 사건이네요. 네. 그러면은 86하고 15하고 안 붙었어요? 오늘은 웬일로 둘을 안 붙이나 그러셨어요. 싸움을 안 붙이나. 전쌤이 원래 러시아 무기를 소련 무기를 좋아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좀 그걸 먼저 선점을 하겠습니다. 어느 비행기가 더 유리하냐? 양해해 주시면 저는 미그 15를 택하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겠어요? 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몰표로 나오는 건가 미그 15로? 상당히 원쌤도 미그 15? 2대0 판정승 나오나요? 아니요, 미국 그럴 순 없죠. 뭐. 네. 억지로라도. 미그 15는 우선 요격기로 만들어져서 가볍고 날개 하중도 더 가벼웠다. 그래서 상승 능력. 그다음에 이 전투기는 공중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도그 파이트. 그야말로 꼬리를 무는 이 공중전 능력에서 이 선의 능력도 중요한데 그게 미그 15는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최고 속도도 1075km로 상당히 빨랐다. F-86 세이버보다 160km 이상 빨랐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일단 빠르다. 강점이죠, 저게 되게 중요한 점인데 저는 F-86 세이버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굳이 말을 하자면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내키죠, 내켜야 되는 순간에 미그 쪽에 확실히. 근데 속도는 좀 느리지만 네. 고속 운행 시에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미그 15가 밸런스가 좀 나쁘고 그런 일단 아무튼 좀 기체가 안정돼 있다. F-86 세이버가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미그 15는 이제 빠르지만 수직 급강하를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급강을 할 일이 있는데 그때도 마하 0.93을 넘지 못했다. 왜냐하면 기체가 좀 불안정한 게 있기 때문에 특히 급선회 시에 이럴 때 실속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속 상태에 빠지면 조종사는 정말 패닉을 하게 되거든요.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도 모르게 되고 굉장히 엄청나게 그 강한 가속도를 받게 되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스핀도 회전 발생하고 이게 미그 15에서 일어나기 쉬운 현상 중에 하나라서 뛰어난 운동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뛰어난 운동성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에서 쓰기 어려웠다는 것이고 F-86은 기체 완성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고속 비행 시 급선회 시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파이트 같은 거 할 때도 아무래도 좀 안정되게 좀 적을 추격하고 뭐 도망갈 수 있는 이런 그런 기체였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F-86의 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은 사실 굉장히 비슷한 설계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조종속이 높아요. SUV. 운전석이 높다. 시야가 좋다. 뒷차는 답답해도 그렇죠. 나는 시야가 좋죠. 우리 SUV 타면 이렇게 밑에 쫙 내려다 보이고 좀 너무 편하잖아요. 저도 그렇죠? 예전에 SUV를 좀 타봐서 이거 네. 아주. 하방 시야도 좀 이렇게 보이고 탁 트인 시계를 F-86이 자랑하는데 반해서 미그 15는 조종석이 깊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깊어서 조종사가 총 맞을 위험은 적어지는데
아무래도 시야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 당시 그 전투 장면 보면 주능사들이 이렇게 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비행기 레이더가 보니까 봐야 되는데 고개 돌려서 보고 시야가 사각인데 사각 심각한데 그러면 있는데 안 그러니까요. 보는 거 사각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이 이제 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미그 15가 좀 완성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 여압 시스템 이런 뭐 압력, 실내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공 비행 시에 조종석 유리에 성에가 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 가뜩이나 시야도 나쁜데 성에 끼면 더 잘 안 보이겠죠. 그런 식의 문제도 좀 있었어요. 인정하시는 거군요? 네. 예, 받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받고 그러면 네, 인정 통과. 예, 그럼 딴 거를 이제 거셔야죠. 근데 네, 이제 네. 무장. 예. 무장은 뭐 당연히 예. 미그 15가 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아주 흔쾌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37mm 기관포하고 23mm 기관포를 갖고 있는데 37mm는 한 문, 그다음에 23mm 기관포는 두 문을 갖고 있는데 F-86은 12.7mm예요. 물론 이제 그 6문이 달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화력은 비교가 안 된다. 구경차가 확실히 나긴 하네요. 화력이 뭐 세도 맞아야 되는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그 15는 뭐 B-29 이런 거를 이제 요격하려고 이렇게 처음에 개발된 전투기이기 때문에 포의 속도가 느려요. 탕 쏘면 탄속이. 대구경 기관포 포구 속도 발사 속도 다 느리고 그래서 F-86이 안정되고 이제 선회도 잘하고 이런 기체를 사실상 맞추기가 어렵다. 그냥 맞아야지 아무리 큰 주먹으로 뭐 휘둘러봤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다. 타겟인데 안 맞으면 끝이죠. 안 맞는 것이죠. 게다가 미그 15는 또 탑재 탄약의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요? 37mm 기관표의 경우에는 40발밖에 못 넣어서 40발이요? 6초면 다 쓰게 되죠. 따발총도 71발이 들어가는데? 탄 구경이 크니까 많이 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6초면 다 써요. 6초면 다 쓰고 23mm 기관포는 한 문단당 160발. 그러니까 10초 쓰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쫓아가다 후다닥 쏘면은 총알 다 떨어지고 이제 막 실속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 6천. 고액 끄떡여질 거 아니라 기관포도 2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160발밖에 안. 그거 금방 끝나는 거야. 몇 발 쏘면 금방 끝나는데 몇 초 안 맞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 야마토 아이오와 대결 한번 할 때 그 타이슨 얘기했잖아요. 우리 원쌤 타이슨 좋아하신다고. 타이슨. 핵펀치. 홀리필드 좋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눈빛 제가 그때 눈빛 장렬로 지금 막 지금도 막 그러네요. 엄청 당했어요 그때. 홀리필드 같은 일이야. 홀리필드만. 37mm 포는 거의 타이슨의 핵펀치다. 한 방 맞으면 가는 거예요. 타이슨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펀치가 강하기도 강하지만 정말 빨랐어요, 펀치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쪽은 포가 느려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휘두르는 거죠. 이게 맞아요, 이게? 아무리 핵펀치라도. 그렇게 몇 발 되지도 않고. 비행기 자체가 투피한 끝이야, 그냥. 비행기 자체가 기동성이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기동성 뭐 실속하고 뭐 이러는데 기동성 있어봤자 뭐. 선해 방금. 우리 쪽 비행기는 확인 사살. 이 12.7mm의 기관총을 갖고 있지만 2차 대전 때 공중전에서 이제 입준된 성능이죠. 이 타운 안의 포구 속도가 빨라서 급격한 손해를 하면서도 탄두가 거의 일직선상으로 유지가 돼요. 빠르니까. 쏘면서 쫓아갈 수도 있고 그런 그렇죠. 거 아닙니까? 피하면서 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공중전에 아주 적합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정의 기관총이 집중이 되는 장점이 있어요. 한 타겟으로 집중이 되는 장점이 있고 사정거리도 더 길고 그리고 1600발의 많은 탄환 시스템 능력 앞에 6초 만에 없어지는 그런 것과 다르죠. 그러니까는 공중전 하는 중에 이 세이버가 훨씬 더 많은 사격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다음 장 넘어. 근데 본방 가서 한 번 더 볼까요 지금? 지금 약간 지금 멘탈 치유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본방 가서 한 번 더 볼까요 다음 주 거? 잠시 이제 휴식 시간으로. 그 약했다는 거예요, 위력이. F-86 기관총탄을 한 1000발 정도 명중시킨 다음에 미그 12에 불이 붙어서 격추됐다. 이런 미국 조종사의 증언도 있었다고 그래요. 공중에서 1600발 중에 1000발을 맞췄는데
그 비행기가 바로 안 갔어요? 네. 1000발 맞고 그러니까 100발 맞고 나야 되는 게 저도 아니라. 이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100발이라고 그래도 좀 그럴 텐데.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로 약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그 15 조종석은 이 방탄 유리로 방탄 처리가 돼 있었고요. 보통 무기 중에 보면 이제 전투기라든지 이런 데 연료 탱크 맞으면 터지고 취약한 경우가 많았는데 연료 탱크도 이 피탄이 될 경우 이제 자동으로 이 봉합이 되는 뭐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얻어 맞았을 때도 상대적으로 폭발하거나 뭐 크게 완전히 완파되는 공중에서 완파되는 이런 확률을 낮췄다고 그럽니다. 네. 실전에 붙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전사. 예. 그냥 기록을 보시면 됩니다. 기록을 보시면 미 공군은 이 F-86이 한국 전쟁 동안 약 792대 미그 15를 격추했다. 1000발을 때리든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한편 F-86은 불과 10분의 1만 격추가 됐다는 점에서 10대 1의 스코어다. 이게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죠. 와, 792대가 격추될 정도면 정말 6.25 전쟁 때도 공중전이 엄청 치열했네요. 그런데 일방적이네요. 예, 예. 근데 이 대목이 있어서 제가 정말 반론을 제기를 안 할 수가 아니, 없어요. 여기서 뭐냐면 당시에 미그 15가 이제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네. 그 연기 내고 이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그 바로 추락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만주 지역에 만주 지역 공군기지 배치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압록강 넘어가면 모르잖아요.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연기 내고 압록강 넘어간 것도 미군 쪽에서는 다 추락한 걸로 아싸 계산한 거예요. 격추 이렇게 발열정.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근본적인 한계가 우리 원쌤이 말씀하신 게 미군 쪽 데이터다.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과라는 게 유사일에 공산 진영, 자유 진영을 다 떠나서 다 전과에 허위 보고가 많았어요. 네. 허위 보고와 이 과장 등이 많았는데 여간간에 미군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연기 내고 압록강 넘어간 게 다 추락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는 비행장까지 어렵게 가서 착륙해서 살아남은 것도 있을 거고 실제로 미국이들이 공주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 40에서 50발 정도 12.7mm 기관총탄 맞고도 착륙에 성공한 경우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미국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랜드 연구소라고 미국의 권위 있는 싱글탱크가 있는데 그런 데서 좀 객관적으로 이걸 다시 분석을 해봤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물론 세이버가 좀 우세하긴 해요. 근데 10대 1이 아니고 1.8대 1 또는 1.3대 1까지 돼요. 근데 1.3대 1은 거의 같은 거죠, 사실은. 네, 뭐 2대 1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인 뭐 세이버의 우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디펜스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미국이 편지셨네 했더니 이거 각골이었구나. 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우리의 대한민국 앞으로도 잘 지키고 더 번성하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겠죠.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도 본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외는 의외네요. 근데 장찬수가 진짜 커요. 원래 작전이 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무조건 크고 센 게 좋은 게 아니고 이 포가 큰 거겠죠. 포탄 적으면 실탄이 적으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